안녕하세요. 흔히 작가의 회사는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를 소개합니다. 취업만 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눈 떠서 출근하며 퇴근하고 눈 감을 때까지 다양한 걱정이 넘실댑니다. 이 책은 그런 당신에게 나를 중심으로 잡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와주는 위로가 되어줍니다. 회사는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일에 치이는 월요일. 회사를 똑똑하게 이용하세요. 회사가 아닌 본인의 성장을 위해 일하십시오.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지인이 신입사원 교육 때 늘 하는 말입니다. 그 역시 창립자이긴 하지만 현 직장이 절대 마지막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를 어느 정도 성장시킨 다음에 본인도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생각이고 그 다음 스텝을 위해 지금의 회사를 발판 삼아 이용하는 거라고요. 이 얘기를 처음 하면 대부분의 신입사원은 고개를 갸웃한다고 합니다. 보통 회사 대표는 회사를 위해 일하라고 하지 자신을 위해 일하라는 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저 역시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지인이 참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의 성장은 회사의 성장이 되기 마련이고 직원이 본인을 위해 일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성장을 위해 일하는 셈이니까요. 결국 직원과 회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인 거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만 그러는 거지 순진하게 그 말을 믿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 마음가짐이 직원으로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단순히 시간만 죽이면서 내 생활을 갈아 넣을 게 아니라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스펙은 최대한 취하는 자세가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사팀원으로서 실무 면접에 참여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날은 영업팀 신입사원 면접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신호에 맞추어 3명의 면접자가 줄줄이 들어왔지요. 그들은 신입사원다운 패기 있는 목소리로 인사를 한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중 가장 오른쪽에 있던 면접자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호감형에 눈빛이 강렬했던 그는 어딘지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던 다른 이들과는 달리 여유롭고 배포가 있어 보였죠. 첫인상만으로 그는 다른 면접자들보다 꽤 유리한 위치에서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에서도 술술 막힘없이 자기 생각을 풀어내더군요. 시간은 흘러 어느새 면접 후반부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인의 꿈은 무엇인가요? 인사팀장님의 단골 질문이 나왔고 면접자들은 긴장한 모습으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왼쪽 면접자는 앞에 계신 영업팀장님처럼 되어 이 한 몸 바치고 싶다고 했고 중간 면접자는 오너의 마음으로 회사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면접자의 차례. 내심 그가 어떻게 답할지 기대되었습니다. 착실히 모모 주식회사에서 경력을 쌓아 우리나라 영업 1인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상대로 면접은 오른쪽 면접자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진짜 그의 꿈이 우리나라 영업 1인자였는지
단지 면접에 통과하기 위한 수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업 1인자가 되겠다는 말은 지원자 중 단연 돋보였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게 꿈이라는 다른 면접자와 달리 본인의 성장 비전까지 제시한 것에서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꿈이 곧 회사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플러스가 되었고요. 굉장히 영리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직장 생활에서도 회사의 성장이 내 성장이 아니라 내 성장이 회사의 성장으로 포지셔닝 해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왕 해야 할 일이라면 회사를 잘되게 하기보다 내가 잘되는 방식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나를 위해 일했더니 회사도 잘되더라 하는 경우는 꽉 먹고 알 먹고인 셈이고요. 단순히 날 위해 일했을 뿐인데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인정받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이지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요즘 직장보다는 업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직장을 나가서도 경쟁력이 있는지 끊임없이 되물으셔야 합니다. 만약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요리조리 비틀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회사를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본인의 커리어 패스에 필요한 부분을 모두 취하세요. 예를 들어 훗날 강연가로 진출하고 싶다면 사내 강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 직장에서 나만의 자산을 차곡차곡 쌓는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회사를 하나의 돈 받는 교육장으로 여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마인드 컨트롤에 꽤 유용합니다. 귀찮은 업무를 맡아도 다음 커리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다지 괴로운 업무로 느껴지지 않지요. 인간관계에도 확장시켜 적용한다면 어떤 진상 동료를 만나더라도 마음 수양 중이라며 감정을 다스려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 생활을 온통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나도 회사를 똑똑하게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이 힘든 화요일. 직장에서 거절 잘하는 법.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합니다.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거절해야만 하는 순간은 자주 찾아옵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이 일 저 일 다 끌어안다 보면 결국 수습되지 않아 곤경에 처하곤 하지요. 거절을 잘한다는 건 무턱대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직장에서 거절 잘한다는 이야기를 좀 듣는 편인데요. 내가 그간 어떻게 거절했던가 곰곰이 되짚어 보니 거절할 때 지키려 노력하는 나름의 원칙이 있더군요. 첫 번째, 상대방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사람과 거절할 일을 분리하는 편입니다. 사람에 집중하여 과도하게 눈치를 보거나 필요 이상으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건 거절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더불어 상대의 기분까지 생각하면 거절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친한 사이인데 거절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렇듯 관계에 집중하면 본질이 흐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단지 거절할 일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이 우선입니다. 만약 거절해서 상대가 기분 나빠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감정은 이미 상대의 것이니까요. 두 번째, 좋게 표현하려 노력합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같은 말이라도 충분히 포장을 잘할 수 있습니다. 거절 멘트더라도 겉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지요. 너무 강한 언어보다는 같은 말이라도 완곡한 표현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안 된다, 거절한다 보다 곤란하다, 어렵다라고 말을 한다면 아무래도 정중히 거절하는 느낌이 듭니다. 앞에 거절의 충격을 줄여주는 쿠션 언어. 제안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신경 써 주신 건 감사하지만 등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깔끔하게 거절하는 편입니다. 거절의 말이 중원부원 길어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고, 그래서 좀 별로고, 그래서 그건 곤란한데 등 불필요한 말을 많이 붙이면 상대는 오히려 희망 고문에 휩싸입니다. 왠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것 같고 딱 잘라 거절한 게 아니니 조금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요. 이 경우에 오히려 거절당했을 때 상대가 느끼는 후폭풍이 더 셀 수 있습니다. 기왕 거절하기로 결심했다면 여지 남기지 않도록 가능한 담백하고 깔끔한 말로 정리하여 거절하는 게 낫습니다. 네 번째,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려 노력합니다. 무턱대고 거절이 아니라 뒤에 상대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대는 거지요. 경험상 친절한 이유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솔직한 이유를 잘 전달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을 만한 이유를 찾아봐도 그나물에 그 밥인 경우가 많거든요. 거절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서로 불편한 순간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요. 대신 가능하다면 뭐뭐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최대한 내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차선책을 제시한다면 상대도 덜 무안해질 수 있지요. 다섯째, 거절 타이밍을 적당히 조절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바로 거절하는 건 결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대한 사안이라면 고민 없이 딱 자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제안을 듣자마자 이건 거절각이라고 느껴지더라도 일단은 고민해보거나 시도해본다고 한 다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거절하는 편입니다. 마치 겉으로는 정말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처럼요. 그렇다고 어차피 거절해야 하는데 너무 길게 시간을 끌면 점점 답변하기 힘들 수도 있으므로 적당한 간격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은 거절에서 시작된다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거절 역시 능력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왕 거절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가능한 잘 거절하는 게 제안해준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요? 재테크하기 좋은 수요일. 어디에 주로 소비하나요? 평소 소비하는 항목을 보면 대략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내가 행복하고 만족감이 느껴지는 곳에 돈을 쓰곤 하니까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소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옷이나 전자기기 등을 사는 소유 소비와 여행이나 공연 관람 등에 지출하는 경험 소비인데요. 소유 소비를 하면 물건이 생기고 경험 소비를 하면 경험과 추억이 쌓입니다. 저는 20대에 주로 소유 소비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편이었죠. 단순히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사고
가지게 된 물건을 애지중지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오래전 소유했던 흰 구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싼 가격에 큰 마음 먹고 산 구두였습니다. 바로 신기 아까워서 신발장에 고이 넣어두었지요. 한동안은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모셔만 두다가 드디어 어느 출근길에 신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고독한 전쟁이 시작되더군요. 무언가에 묻거나 긁힐까 잠시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만원 버스 안에서 조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휩쓸리는 틈에서 어떻게든 구두를 사수하고자 낑낑댔습니다. 누군가 발을 밟지는 않을까 잔뜩 예민해졌고요. 평소에는 창밖을 보거나 음악에 귀를 기울였던 것과 달리 온 신경이 구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은 관심 밖이었지요. 버스 안에서 무사히 구두를 사수하고 지하철로 갈아타러 가는 길, 참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을 헛디뎌 구두 뒤쪽이 쓸리고 만 거죠. 새하얗던 뒷굽엔 보기 흉한 검정줄이 사선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속이 상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두는 처음 구매했을 때와는 다르게 어느 순간 불편함을 가득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새로운 물건은 사들일 때 잠시 기분이 좋았을 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올가맬 때가 많았습니다. 비쌀수록 더욱 그랬습니다. 오염되거나 흠집 날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고요. 그럴 때면 내가 물건을 착용하는 건지 물건이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건지 불분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했지요. 소유할수록 그에 얽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경험 소비는 달랐습니다. 여행, 공연 등 무언가를 경험하는 데 쓴 비용은 대부분 만족스러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행복의 총량이었습니다. 구매하는 순간 반짝 기분 좋았던 소유 소비와 다르게 경험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여행지의 풍경은 어떨까, 이 공연은 어떨까 등 소비하기 전부터 설렘과 기대감이 일었습니다. 경험하는 그 순간뿐 아니라 이후에도 추억을 되새기며 만족감이 꽤 오래 남았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이 반복될수록 소유 소비보다 경험 소비에 흔쾌히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유에 치우쳐 있던 소비 가치의 축이 점점 경험 소비로 기울어졌지요. 누군가는 경험 소비보다 소유 소비에 주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물건을 소유하는 데에서 오는 만족감에 더 큰 가치를 두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경험 소비를 하느냐, 소유 소비를 하느냐가 아닌 본인이 행복을 느끼는 소비를 알고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는 모두 다릅니다. 나만의 소비 가치관을 확립하게 되면 무분별한 소비가 줄어들고 적정 비용으로도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것에 에너지를 덜 소모하며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지요. 만약 아직 소비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발견에 도움이 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내가 무엇을 소비할 때 행복한지 떠올려 봅니다. 행복은 주관적이므로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요소는 제각각입니다. 내가 무엇에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는지 알아야 어디에 주로 소비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 이후의 감정을 관찰해 봅니다.
소비하고 나서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소비가 있는가 하면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지는 소비도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소비가 내 가치관에 맞는 소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돈을 쓰고도 매번 공허한 마음이 든다면 무엇이 잘못된 건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나만의 소비 리포트를 작성해 봅니다. 소비 패턴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지출 항목 옆에 소비한 이유를 적어보는 겁니다. 주로 어디에, 왜 소비하는지를 적어보면 평소 가치관을 알 수 있거든요. 작성 후에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절약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소비 리포트는 소비 철학이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작성해 보면 좋습니다. 업데이트할 때마다 가치관을 재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요. 각각의 소비 항목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형으로 옷을 구매한다면 소유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로서 패션 트렌드 파악을 위해 옷을 산다면 경험 소비에 가깝겠지요. 같은 소비더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정의하면 되니까요. 결국 무엇에 소비하느냐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와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비도 자연스럽게 평소 인생 철학과 닮아가게 되거든요. 당신은 요즘 어디에 주로 소비하시나요? 매너리즘에 빠진 목요일. 경로 이탈해도 괜찮습니다. 운전 중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를 벗어나면 바로 내비게이션 안내 멘트가 들려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상냥하지만 서늘한 음성에 그리고 길을 잃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지죠. 살아가면서도 때로 경로를 이탈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래전 독일 여행 중의 일입니다. 맑게 갠 하늘이 푸르렀던 날 어느 숲길을 만났습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 가려진 길을 걷고 있으려니 살랑살랑 기분 좋은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죠. 2시간 넘게 걸었을까 깊숙이 들어오자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길 한가운데로 비추는 햇볕 사이에 서 있노라니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느낌이 생경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뒤로 청량하게 우는 새소리가 들리고 나뭇가지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풀숲에서 들린 사라락 소리. 소리난 방향을 향해 돌아보자 다람쥐가 다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자취를 감추려는 다람쥐를 홀린 듯이 따라 나섰지요. 그 방향으로 얼마나 더 들어갔을까? 지금껏 본 적 없는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울창한 숲을 넘어 드러난 호수는 초록색과 푸른색, 은색 물감을 한데 섞어 놓은 듯한 신비로운 빛깔이었습니다. 그 빛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출 때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고 그늘진 곳에서는 고요한 에메랄드 빛을 띠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장면에 잠시 멍해 있는데 호수 가장자리에 무언가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오리와 그 등에 올망졸망 올라탄 새끼 오리떼였죠.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엄마 오리와 새끼 오리는 물결을 따라 둥둥 떠다녔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자니 세상 근심이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넘어와
구름 위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몽환적인 상태로 있다가 문득 꽤 오래 인기척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길 위에 올라 걷기 시작했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저 멀리 갈라진 길 위에서 어느 무리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합쳐진 길 위에서 그들을 만났고 그중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쪽에도 길이 있느냐고. 알고 보니 제가 선택한 길은 정해진 산책로가 아닌 지도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경로에서 벗어나서 한참을 돌아오는 길이었던 거지요. 그로 인해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기대치 않게 환상적인 풍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장면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날 만큼 인상적이었고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도 그 호수 같았던 경로를 이탈했던 순간이 덜어 있었습니다. 대학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방황했던 순간, 졸업 후 전공과 다른 진로를 선택했던 순간, 입사 후 부서 이동했던 순간, 퇴사를 결심했던 순간 등 정해진 행로에서 벗어났던 적이 여러 번이었죠. 당시에는 그래서 뒤처지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 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갈팡질팡하며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도 있었고 배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님을,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사람이 거쳐간 검증된 길로 가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정한 트랙으로 벗어나거나 다른 길로 전향하게 되면 마치 낙오한 것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평가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모든 과정을 아무런 실패나 넘어짐이 없이 이어가는 것만이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실패가 두려워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어느 순간 찾아든 공허함에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뒤늦게야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괴로워하지요. 몇 번의 방황 끝에 가끔은 넘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한 가지 길밖에 모르는 것보다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다 보면 내게 맞는 길을 찾는 게 좀 더 수월해진다는 것도요. 때로는 빙빙 돌아갔던 길의 끝에서 내가 원하는 삶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길은 꼭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회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만날 수 있다면 그 또한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요? 생각해보니 내비게이션 안내 멘트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뒤에는 항상 이런 말이 따라 붙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사랑이 어려운 금요일. 연애, 시간 낭비 아닌가요? 그를 알게 된 건 몇 년 전 투자 모임에서였습니다. 당시 그는 20대 후반의 열정적인 친구였습니다. 투자 대가의 서적을 모두 독파하고 소신이 뚜렷한 투자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느 날 모임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던 길, 약속이 있다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어 몰랐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그의 연애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솔로라는 그는 연애에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애, 솔직히 낭비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인데요. 알차게 써도 모자랄 판에 왜 돈이며 시간이며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자기 개발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연애만큼 효율성 낮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게 안정되는 30대 중반부터 연애할 겁니다. 그의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시험 공부하거나 취업 준비생일 때 연애가 사치 아닌가 싶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투입하는 시간과 돈, 감정 소모 비용만으로만 따지자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도 맞습니다. 때로는 사귀지 않았다면 없었을 뼈아픈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연애 경험이 마냥 낭비라고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로 인해 배운 것 또한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애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연애의 가장 큰 수확은 나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이해하는 방법에는 자기 인식도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관찰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소 인식할 기회가 없던 내 모습도 상대와 함께 있으며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이라는 감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상대와 교류하는 경험은 나조차 몰랐던 내 모습을 알게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불편했는지 편안했는지를 탐구해보며 나에 대해 더 깊이 자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정 상황에서의 내 행동이나 말을 관찰해보며 객관적으로 나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사랑을 하다 보면 내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은 부분까지 때로 숨기고 싶은 모습마저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연애는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나와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내 기준과 다르게 행동하는 타인을 비난하거나 잘못된 생각으로 치부한 적도 있었고요. 특히 연인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앞세워 다름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쌓여가며 점차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연애를 함으로써 관계의 깊숙한 측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설렘부터 불타오름, 치졸한 질투, 스펙터클한 다툼, 권태로움, 사랑의 끝까지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랑은 어떠한 형태로 바뀌는지, 감정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관계는 결국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인간 내면의 복잡 다단하고도 미묘한 심리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애는 결국 가장 농밀한 관계를 맺어볼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툴지만 가장 열정적인 젊은 날, 어느 누구와 그리 끈끈한 유대감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투자 모임에서 알게 된 그에게 막상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모임은 그날이 세 번째였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만약 그가 친한 후배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네가 충분히 사랑하고 때로는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해봤으면 좋겠어. 인생에서 나만큼 혹은 나보다 중요한 상대가 있다고 느끼는 경험에 연애만한 게 있을까? 인생을 고민하는 일요일. 당연하지 않은 오늘. 직장에 다니다 보면 매일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점심을 먹습니다. 남은 업무를 바삐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퇴근을 훌쩍 넘긴 시간, 지칠 대로 지친 몸을 만원 버스에 싣고 집에 돌아옵니다. 대충 늦은 저녁을 차려 먹은 뒤 쓰러지듯 잠들고 번뜩 깨어보면 다시 출근 시간인 날들의 연속이죠.
이렇게 반복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내게 주어진 삶이 특별하지 않고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점점 일상에 무뎌지려 할 때 떠올리는 어느 하루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코끝이 시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입던 경량 패딩 대신 두툼한 후드 집업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지요. 학원에서 시험 대비 수업을 들은 뒤 집에 돌아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휴일이라 버스 안은 한산했습니다.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집에 가서 해야 할 숙제 걱정뿐이었습니다. 몇 정거장쯤 지나 내려야 할 정류장이 다가왔고 벨을 누른 뒤 하차문 곁에 섰습니다. 문 바로 옆에는 이어폰을 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봉 위에 발을 걸치고는 까딱거리며 리듬을 타고 있었죠. 끼익.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했고 별 생각 없이 아래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지막 계단까지 내려와 땅을 밟은 순간이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이상함에 뒤를 돌아보자 입고 있던 후드 집업끈이 문 사이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문 앞에 앉아있던 남자의 발과 손잡이 봉 틈 사이로 끈이 말려 들어간 것이었지요. 그는 끈을 밟은 걸 모르는지 눈을 감고 음악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버스 문이 닫힐세라 얼른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끈을 잡고 팔을 빼내려는 순간 그만 문이 닫혔습니다. 미처 팔을 빼지 못한 채 버스에는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있는 힘껏 팔을 꺼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워 어어 하던 찰나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문에 끼인 상태로 버스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죽는 건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스는 점점 가속도를 붙여갔습니다. 그때 버스 안 아주머니의 다급한 외침. 뒷문에 사람 팔 끼었어요. 그 소리에 끼익. 기사님이 브레이크를 확 밟았고 버스는 급정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직전에 멈춘 덕에 다행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팔도 무사히 빼낼 수 있었고요. 괜찮으냐는 흔한 말 없이 버스는 그냥 떠났고 경황이 없어 반쯤은 넋이 나간 상태로 터덜터덜 집에 왔습니다. 그날따라 두툼한 겉옷을 입고 있어 팔을 다치지 않은 점, 아주머니가 늦지 않게 발견해 준 점, 버스가 본격적으로 속도 내기 전에 정차했다는 점,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날 이후로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집에서 나설 때 버스에 팔이 끼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죠. 내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느라 현재의 소중함을 망각하곤 하지요. 현재에는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에는 또 그 다음 미래를 생각하느라 정작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주어진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순간 지금의 소중함과 찬란함을 느끼게 됩니다. 스쳐 지나는 일들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지요. 거리에 피어있는 꽃을 그냥 지나치면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렇게 예쁜 꽃을 볼 수 있다니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누리는 것이 새삼 특별해집니다.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것, 눈부신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향긋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 북적거리는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여기 기적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삶과 매 순간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 선택은 결국 내 몫입니다.